네, 핫스팟 특집 방송 경제는 정오정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 매주 참 떨리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보게 됩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안 움직였던 게 지수 이런 게 정말 오르락내리락 네.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이런 네. 상황. 일단은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예,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말 네. 그대로 시장의 수급, 즉 아하. 돈빨이 양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 덩어리 자체가 커졌다. 덩어리요. 예를 네. 들어서 항상 100만 원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던 사람들이 전 국민이었다고 치면 네. 이제 돈 100만 원이 아니라 돈 1000만 원, 1억 이런 정도의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정기 예적금만 하지 주식 안 쳐다보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와 있고 부동산에 뭐 투자든 뭐든 그거 했던 사람들도 이제 네. 주식시장에 와 있고 아하. 그리고 성과도 좋으니까 없는 돈까지 찔러 넣어서 요즘 레버리지까지 막 쓰고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한번 움직일 때 큰 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요즘 새로운 투자 기법들 중에서 우리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뭐 예. QQQ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아, 거예요. 얼마만 넣으면 네. 실제 그거보다 한 배 오르면 2배 이상 먹는다, 3배 이상 먹는다. 그러니까 QQQ가 한 배인데 TQQQ 하면은 세 배.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상품들이 많으니까 이게 큰 폭으로 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 떨어지면 1% 떨어진 걸로 끝인데 이게 네. 세 배짜리면은 3% 떨어지고 그렇죠. 2%라면 6%가 움직이고 예. 이런 상황. 예. 그래요. 돈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거 박종원 교수님 덕분 아닙니까? 뭐 지금 제가요? 예금에 넣지 말고 예, 예.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될 때다. 그건 맞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살아생전 이런 세상을 볼 줄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타 방송국 라디오에서 예.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주가 5천 만들어 주시면 네. 제가 여기가 오마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예. 방송이네요. 네. 이재명 기념관 건립 사업위원회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할 정도로 그만큼 5천이 어려운 거였거든요. 어려운 거죠. 진짜 20년 이상 증시에 있었던 저조차도 네. 야 이거 5천 되겠니 이 나라가 막 하면은 자조적인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야 네. 이게 지금 5천은 기본꼴로 보이고요. 저는 6, 7천 갈 것 같아요. 6, 7천. 야, 이거 계속 높아지네. 네. 탄력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제가 네. 그냥 오마에 왔으니까 기분 좋은 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일본 증시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본 증시. 예. 일본 증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실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오래 했죠. 오래 했어요. 예, 아시는군요. 아베 때. 맞아요. 네. 아베 때부터 했었죠. 네. 그게 2000년 들어와서 한 5년 가까이 개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네. 일본 증시 요즘 어떻게 됐죠? 이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예. 5배가 올랐어요. 5배요? 아마 일본 증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0,000포인트였던 게 5만 넘었잖아요. 지금 57,700. 6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6배. 6만을 향해서 가고 있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예.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오사카 증시와 도쿄 증시 합치고 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고 사내 교육 안 하면 네. 니네들 거래소에서 퇴출시킬 거야. 이런 수준으로 고압적인 진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느냐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까지 증시 네. 부양을 했더니 이야 6배가 올라가요. 지금. 6배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 3천에서 시작했는데 3,000에서. 6배면 얼마죠? 638. 18,000. 18,000. 이거 지금 이게 웃고 있는데 이거 이게 이제 너무 센데? 나중에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박정우 교수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데 18,000. 오마이에서 오마이에서. 18,000을 처음 예고한 사람이다. 아이고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피가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5,310. 네. 그러니까 5,3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떨어질 때 보니까 4%, 뭐 5% 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깜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걸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온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 나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큰 종목들도 10%씩 움직이는 걸로 놀라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약국 가서 네. 청심환 사 먹고 다시 오시면 된다 얘기했잖아요. 버텨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리고 예금도 지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돈이 예. 많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 폭도 이제 크다라는 크다.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신 건데 자 하지만 이 코스피를 놓고 보면서 이제 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 빅테크들 지금 보면
보니까 빚내서 이제 투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볼 때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삐끗하면은 우리 코스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비즈니스가 참 냉혹한 것 같아요. 네. 도덕적인 행위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빅테크들은 그런 빚내서 투자하는 거, 적어도 빅테크가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들이 슬슬 담합에 가까운 행위를 보이는 전조까지 왔어요.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전에 지금의 빅테크와 유사한 모습을 어디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냐면 예전에 메이저 미국 정유회사들 그때 오일 머니를 미국과 영미권에서 엄청 벌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기존의 오일 회사들 중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나는 회사들이 자기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메모드급 회사가 됩니다. 그게 지금 엑슨이나 쉐브론이나 이런 회사들이죠. 네. 이런 회사들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담합을 했죠. 아 그래요? 그건 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만 예. 담합을 해서 유지된 건 역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면서 하지만 다 하는. 유지한 거 그래서 아니냐? 우리 그 사우디 왕세자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니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나는데 이 석유 가격을 왜 뉴욕에 있는 정유회사 사무실에서 담합해서 결정하냐? 이게 해봤죠. 공경하는 사실이었잖아요. 예. 근데 자, 지금 빅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AI, LLM 기반의 서비스들 이용하는 건 이 빅테크 시장에서 제공하는 걸로 과점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안 쓰시죠? 네, 저는 안 써요. 저도 안 씁니다. 왜 안 쓰세요? 거. 못 믿었고 이제 정보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는 돈을 받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중국을 안 가요. 자, 그런데 이거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슬슬 우리가 적자를 보이거나 회사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그들끼리 담합을 하겠죠. 야, 우리 다 모여봐. 신규 투자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다들 지금 잔고가 빵꾸 났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데이터 센터는 암묵적으로 우리 앞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설하지 맙시다. 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실제 네. 저희 연구소의 직원분 하나, 전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연구소의 직원분 하나가 미국에 출장을 가 있어요. 저 실리콘밸리에. 예. 그런데 그분이 이랑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렇죠. 실험이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징후가 이상한 거예요. 예. AI가 예전보다 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 실리콘밸리에서 AI를 접속해서 해봐라. 질문을 나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험이 됐네. 그랬더니 실리콘밸리 쪽에서 훨씬 답변이 풍성하게 나와요. 뭐야 이거 차별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토큰을 미국 내의 서비스에는 훨씬 더 왕성하게 제공해주고 미국 바깥은 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으시죠. 어차피 서비스를 어느 수위로 제공할지는 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딸린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풀리 가동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를 덜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해버려도 누가 뭐라고 어떻게 못하지? 어떻게 할 거야? 나 아니면 니네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제가 어떻게 AI 버블론이라는 데 손을 들 수가 있고 얘네들이 비용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길 겁니다. 거기 어떻게 손이 갑니까? 근데 지금 구글이 100년 만기 채권까지 이제 발행한다. 이런 소식이 오늘 뉴스에 많이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XAI는 5조 원 사모대출. 그러니까 이게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볼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B2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빅테크 걱정 안 하신다고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닷컴 버블에 부러질 때나 이런 걸 보면 결국 빚내서 그러니까 IPO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러졌는데 그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IPO도 예정돼 있잖아요. 스페이스X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걱정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개인 판단이죠. 그것도 걱정을 했던 것보다도 또 굉장히 개선돼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의 XAI라는 회사에서 그록이라는 걸 출시해서 지금 계속 디벨롭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록이 챗 GPT라든가 다른 회사들 제미나이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의 시장을 놓치고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 대제국을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그록이 일정 부분 이상의 그 어떤 성과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뒤따라잡는 상황에서 돈도 무지막지하게 드는데 네.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XAI를 스페이스X랑 합병해서 그래서 IPO를 한대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스페이스 합쳐서 한다. X는요. 예. 캐시플로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회사입니다. 스타링크로 이미 어마어마한 흑자에 돌아섰고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몇억 명이 거기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위성 올릴 때 스페이스 X보다 싸게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것도 흑자예요. 그럼 이 캐시플로우로 돈을 버는 것과 네. 앞으로 주구장창 돈이 들어가는 거를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한다는 건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안정감을 주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네.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100년 만기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돈 버는 회사 여기까지 만들어냈는데 내가 이 두 회사 합칠 거야 알았지라고 했었을 때 그 성공한 CEO의 또 어떤 수가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주들도 거의 다 탄성했거든요. 각각의 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돈 들어갈 거 더 집어넣을 수 있는 해안과 방법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 아마존도 지금 보니까 석 달 사이에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맞습니다. 얘기 때문에 네. 주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다. 투자 안 하던 아마존도 보던 아마존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건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AI 투자는. 그리고 제가 담합의 전조를 더 많이 봤던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어. 하나가 에이전트 AI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AI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초입이 이제 에이전트거든요. 네. 우리 오마이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아니면 챗GPT나 네. 퍼플릭시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음. 우리 사이트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 검색할 때 네. 내가 그냥 로그인하고 그 창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보고 싶은 기사를 알아서 메인 화면에 쭉 올려주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다른 기사가 그렇죠. 메인 화면에 올라가는 거죠. 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개인별로? 겁니다. 개인별로. 왜냐하면 내가 거기 남긴 흔적들을 바탕으로 네. 그 AI는 이 사람은 주로 정치 뉴스보다는 경제와 국제면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정치인에 대한 소식을 특히 궁금해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메인 화면이 다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빅테크 기업 중에 누군가 하나 서비스를 연동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마이는 매달 그 회사에 돈을 내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에이전트 서비스예요. 아. 그러면 전 세계 그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그 에이전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쓰겠죠. 왜냐면 그럼- 딴 데 하는데 우리 안 쓰면 뒤처지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할 때 네. 어떻게 할지를 이 빅테크 기업 한 4군데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에이전틱 AI 재단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표준 룰을 정하고 있어요. 개인 기업들이 어. 게임의 룰을 정해서 그걸로 이제 공표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 안 쓸 수도 없고. 한 그렇죠. 군데 쓰면 아니 계속해서 다른 써야 가게 되고. 가야 다른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게도 없다. 가도 똑같으니 이게 이 덩어리로 뭉치고 있는 AI의 그렇죠. 모습. 그 5일 시장에서 보여줬던 미국 기업들의 그 모습을 또 느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AI 이 버블 이건 아니다라는 건데 오늘 네. 또 하나 추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모르겠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면 우린 좋잖아요. 네. 청바지랑 꽃갱이 팔면서 뭐 금을 누가 캐든 간에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약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두 회사 아직까지 끝도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끄떡은 없어 보이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 AI가 너무 미국계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밸리 사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AI 가지고 많은 에이전틱 서비스로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이나 뭐 아니면 다른 여러 증권사가 예, 이제 AI를 옆에 끼고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AI 끼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AI 끼고 투자할 텐데 한국의 AI에는 토큰을 덜 줘서 머리가 좀 빨리 안 도는 AI를 서비스하고 본인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AI로 서비스를 해버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당연히 이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각종 과학기술이나 뭐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거고 저도 네. 경제 분석하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서 요즘 AI 없이는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 쪽에게는 멍청한 AI 주고 본인들은 더 빠른 AI 줘버리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무조건 소버린 AI, 우리나라 자체적인
AI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게 그 맥락이에요. 하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KAI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예.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아하. 그게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끌려만 다니게 되는 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이왕 에이전틱 뉴스 서비스 하기 위해서 매달 어딘가 회사에 월세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월세를 미국계 회사에 내는 것보다 우리나라 회사에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도 네. 괜히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계 AI, LLM 서비스, 한국형 챗 GPT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꼭 필요하다. 그 이유를 저도 오늘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차별적인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거 어디에 뭐 재수하거나 뭐 공정위 얘기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공정. 이거 뭐 그 회사 미국 회사에 네, 하는 그렇죠. 거니 우리가 할 여지가 쉽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4세대 이걸 우리가 먼저 했어 막 이렇게 보도자를 내서 보도도 많이 됐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이게 또 삼성이 일부러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HBM4 이슈가 있기 전에요. 바로 그 엔비디아에서 네. 퀄 그러니까 질적 수준 요구하는 질적 수준을 굉장히 사양을 높였습니다. 아하.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이제 H100을 비롯해서 블랙록이라든가 그 다음 버전을 자꾸 출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캐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능이 더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 HBM 납품하는 곳에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말을 바꿔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빨라져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더 어려워졌네. 그런데 예. 삼성이 이번에 HBM4를 만들 때 오버스펙으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더 좋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전보다. HBM4를 이렇게 오버스펙으로 만들면 마진도 떨어지고 오히려 그래요. 이익이 줄어들 텐데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버스펙이 지금 엔비디아가 찾는 형태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네. 원래 HBM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대명사고 그럼요. 그다음에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뒤에 후발 주자였는데 이거 오버스펙한 삼성이 오히려 표준이 되겠는데라는 상황까지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뭔가 이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전기를 좀 마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말 계약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HBM 못 만든다라는 또 그야말로 실타래 받지 않았습니까? 예. 5만 원대에서 막 헤매고 이러죠. 야 이것도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그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우리 기자님이 한번 삼성의 부회장이라고 해서 네. 생각을 해봐 주세요. 아하. 제 기억으로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토탈 다 합쳤을 때 영업이익이 3등이었어요. 어마어마했네요. 정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세 번째로 돈 제일 많이 번 회사가 삼성전자였는데 네. 그때 삼성 내부 엔지니어들 중에 일부 팀이 저희가 HBM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뭐야? D램을 차곡차곡 쌓아서 뭐 하는 건데요. 예. 그거 누구한테 팔 거야? 지금 저희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는 애는 닌텐도가 좀 사가고 있고요. 어디가 사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이걸 좀 더 납품해달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생산 라인 한 2억 개만 더 빼주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생산 라인 다 풀가동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빨리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HBM 지금 짜치게 뭐 닌텐도 게임기에 들어가는 거 거기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생산 라인을 예. 빼주시겠습니까? 안 빼주시겠습니까? 안 빼주죠. 상식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당시 판단으로서. 그래서 안 빼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HBM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뭐냐? 우리는 열심히 개발했는데 기회도 안 주고 그럼 성과급도 우린 제대로 못 받고 그렇네. 승진도 밀리고 네. 이럴 바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 HBM 담당하시는 분들이시죠? 아유 거기 애매하시다면 일로 오세요. 저희는 그런 틈새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 후발 주자입니다. 그때는 후발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스카우트가 돼서. 그런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그 HBM이라는 걸 이렇게 왕창 벌크로 사줄지 몰랐던 거죠. 몰랐죠. 그래서 뒤늦게 삼성에서 약간 예. 극화해서 재밌게 얘기한 겁니다. 아, 예. 야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랐고 그럼 그때 HBM 했던 애들 중에 남은 애들 좀 찾아봐. SK 하이닉스 안 가고 남은 사람들 좀 찾아봐. 눈물겹네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쨌든
좀 선봉에 설 수 있는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결국 했죠.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럼요. 의미가 아주 삼성 큽니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반도체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분류되는 나라가 아니라 네.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아하. 반도체 두 강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이 안 하는 걸 하이닉스가 하기도 하고 하이닉스가 못 하는 걸 삼성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예. 이 두 회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반도체 산업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 그거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도 저희가 맡게 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이렇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마이크론, 뭐 인텔, 미국에서 이러면 안 된다. 또 동부가 정세가 좀 불안하니까 미국에 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기업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인텔도 막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뺏길 가능성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미국 기업이 좀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가 약간 좀 사그라드는 느낌? 사실 미국에서 지금 영순위로 고민하는 건 한국계 반도체 역량을 뺏어온다라기보다는요. TSMC입니다. 대만. 예,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2027년에 본인이 하나의 중국을 선언하겠다고 예전에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대만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걸 무력 침공한다는 의미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는 않고요. 아하. 어떻게든 대만과 중국의 하나의 결로 더 갈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비전을 발표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TSMC가 점점 이렇게 중국에 빨려 들어가면 네. 지금 파운드리에서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톱에 해당되는 회사가 중국으로 완전 편제돼 버리면 미국은 낭패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SMC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TSMC가 전체 생산하는 물량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하고 네. 그리고 약간 사실이 왜곡되더라도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야 시진핑 TSMC는 반 나누자. 40% 그잖아요. 반띵 정신입니까? 이거? 예. 그냥 그런 단순한 아. 접근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TSMC의 반응이 뭐냐면 예. 미국에선 반도체 못 만듭니다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 그것도 봤을 그렇고 반도체는 화공도 많이 지원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이 안 그렇죠.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갈 거. 근데 미국이 지금 제조가 없는데 그걸 아유. 어떻게 커버하실 거냐. 그리고 당장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국민소득이 10만 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면 네. 그런 나라에서 제조를 한다는 건 땅값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단가가 안 나옵니다. 대만이 계속 직원들 인건비를 막 찍어 눌러서 야근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치. 그래서 그 경쟁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저게 맞는 건가 싶은 게 또 우리 월급쟁이들의 또 시각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걸 월급을 두세 배 주는 미국 가서 해라? 우리 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료 사회도 어느 정도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우리는 궁금증에서 약간 비켜가 있고 아. 오히려 대만의 TSMC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체하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지금 뭐 메가 사이클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디램 없어서 이제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데 중국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된다. 60조 IPO 창신 메모리 네. 이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네. CXMT 여기서 이제 창신 메모리가 이제 상장이 되고 메모리를 만들고 또 누구한테 그럼 누가 사갈 거야 했더니 PC용 D램으로 또 급부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처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중국 메모리가 점점 팔리고 정말 쓰이고 이렇게 되면 디램 시장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걱정해야 됩니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네. 한국에서 반도체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을 꿈꾼다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그래요? 야, 니들이 무슨 반도체를 해? 히타치를 비롯해서 샤프를 비롯해서 도시바를 비롯해서 다 비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지금 PC에 들어가는 D램을 비롯해서 이런 저사양의 사양 낮은 이런 반도체는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력도 아니에요.
그래요. 이미 PC에 주력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쪽에선 지금 HUM 비싼 거 팔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 지금 주력 어차피 산업도 아닙니다. 못 팔아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 하면 예. 앞으로 이 D램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예. PC나 이런 시장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기관 시설물이에요. 네. 거기다가 중국 걸 쓴다고요? 미국이나 유럽이? 이거는 가격이 조금 중국에 더 싸더라도 그렇네 못 믿겠네. 못 믿는 거예요. 진짜 백도어가 있으면 어쩔 거야.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진입장벽까지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안심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번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벌었을 때 확실한 우위를 다시 점해야 되는 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딱 하나 고민인 게 이건 미국의 CEO들이 우리를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아니면 우리 미국의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요 설계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국에는 이제 못 갖다 팔아요. 그죠? 그렇죠. 아예 나눠져서.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못 들어가요. 네. 근데 한국은 우리는 양쪽 다 가려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니네만큼 비즈니스 편하게 하는 데가 요즘 있어? 이런 시각도 있어요. 물론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붙었다간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할 거고 또 미국하고 너무 가까이 붙었다간 또 뭐 중국에서 섭섭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하여튼 우리는 양쪽의 줄만 잘 타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못 만들고 있는 고사양 2나노, 3나노에 가까운 것들은 우리는 반도체도 중국에 일부 갖다 팔 수 있고 미국에 팔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강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좀이 뭐라고 해야 자부심이 뿜뿜하게 되는 오늘 어떻게든 말이죠 AI 버블론과 반도체 버블론을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더 갈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이게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미국 시장도 보시고 이제 코스피도 예측을 하고 계신데 물론 미국 시장이 내려왔을 때 코스피가 버텼던 때도 있고 가치도 무너졌을 때도 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게 돼.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버텨야 되고 이런 것들 청심한 말씀도 하셨지만 네. 이걸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하기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아닙니다. 것인지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정기 예적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었을 때 온전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정기 예적금만 했던 분이 갑자기 주식 괜찮으니까 나 이 적금 털어서 하나 다 산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 내가 예금에 있었는데 네. 얘가 5천, 6천, 7천 간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몰빵. 네. 자, 한 번에 삼성에 다 넣어야지.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든 주식 시장의 예. 최절정 고수도요. 워렌 버핏도 10개 사면 워렌 버핏 정도가 5할 타율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서. 절대 못방 하셔도 안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투자할 자금이 전부 있다고 해서 다 넣으시지 마시고요. 훈련이 돼야 돼요. 투자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1억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죠. 훈련할 수 한 있는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심리적으로. 5천만 원이든 그건 개인이 판단하시고 네.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해보면서 해야 되지. 또 가끔 저한테 이러세요. 실제 해보지 않고 사이버 머니로 모의 투자해보는 걸로 훈련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요. 정서적인 훈련까지가 안 돼요. 실제 내 돈이 깨어져 보고 피눈물이 나봐야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도 엄청 깨져가면서 배우고 지금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현금만은 답이 아닌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현금이 녹아내리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하게 이제 부동산은 아니다. 그것도 얘기했죠. 이제 저는 이번에 다주택자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식 내가 또 올릴 건데 주식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로 또 집 더 사지 마. 그거 팔아서 집 사. 네. 내가 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실수요자니 놔둘 거야. 예. 그런데 집 있는데 주식으로 돈 벌어서 한 채 더 사야지, 두 채 더 사야지. 나 그건 가만 안 둬. 저는 이게 가장 큰 워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바꿔서 얘기하면은
증시에 더 이제 힘을 실겠다. 그렇죠. 머니부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리더가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 시장도 반응이 달라지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의지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 아 다들 까먹고 계셨는데 주가 5천만 되면 네. 건립위원장 하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큰일 났네. 괜히 여기 다시 이재명 대통령 기념관 건립위원장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 오늘은 5천을 불을 한번 지펴보죠. 오늘 오마이 TV를 통해서 기대를 해보겠고. 5천을 만드실 줄 몰랐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잖아요. 진짜로요. 이렇게 빨리 예. 박정호 교수도 몰랐던 거다. 네. 그리고 증시 얘기를 했지만은 증시는 5,300대, 5,000대는 좀 안착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얘기도 해요. 금, 은, 이른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할 수 있는 이 원자재, 특히 금, 은 이건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아 저는 예.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작년이 너무 기록적으로 올랐어요. 금. 그런 흐름으로 금이 계속 오른다는 건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론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래요? 차라리 같은 돈을 넣으실 거라면 차라리 저는 주식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은은 악마의 금속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아무리 난다긴다는 투자자들도 웬만하면 은은 손을 안 만지는데 네. 요 근래 은으로 재미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역시 은이야 하시는데 저도 은은 한 번도 투자 안 합니다. 정말 악마의 금속이 은의 닉네임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30% 떨어졌죠. 떨어져서 네. 만약에 3배 레버지 했다면 청산이 아이고. 그런 상황. 그래서 예. 정말 내가 원자재 최절정 고수다. 내 포스코의 원자재 관련하는 계열사에 일하고 있다. 이런 분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저보다 예. 고수일 테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 투자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20년 이제 근속해 가지고 회사에서 예. 금으로 만든 명함을 받았거든요. 예. 아직 팔 때는 아니죠? 팔진 마시고. 네. 그 회사 기념품을 왜 파세요? 금값 올라서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금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네.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 증시, 부동산 또 이 금은 얘기하니까 약간 아재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MG로 가봅시다. 네. 비트코인 얘기해야죠. 네. 비트코인, MG 부동산보다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어떻게 됐는지 1억 좀 모르겠지만은 넘은 곳에서 왔다 갔다 1억 좀 넘었다. 보니까 네. 1억 3천. 네. 아니다. 1억 300. 300. 1억 300이 어이구. 네. 그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1억 300대예요. 무슨 소리세요? 1억까지 다시 올라온 건데. 아, 그래요? 올라온 게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억 7천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1억 8천 코앞에서 이게 확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 거의 40%막 이렇게 막 빠진 내려온 거죠.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저는 시즌 2로 들어가서 네. 이게 박스권에서 프로그램 매매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고래가 있습니다. 이 큰 손들이 그 조금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네. 조금 올라가면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를 자꾸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극복해서 네. 원래 그냥 안정감 있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설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전에는 네.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박스권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50대 이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MG만의 투자 수단은 또 아니네요. 지금 오히려 보니까. 50대 비중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안전하고 검증됐다라고 생각한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들어온 거예요. ETF가 승인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50대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돈 좀 많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넣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독특한 오르면 떨어지게 만들고 오르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박스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흐름들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와주면 당분간 예전에 1억 7천 근처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선 굳이 약간 혼탁한 비트코인보다도 증시나 다른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다시 가는 것보단 굳이 여기가 그렇죠. 굳이 내가 지금 증시도 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아직 가상자산 시장까지는 쏠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026년 가상자산 시장. 저는 2026년에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이때쯤이면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도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관심 두실 분들은 관심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네. 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절대 이거 결국 비트코인 영원이 되는 그 과정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는데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럴 수도 생각하지 있죠.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박정호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네. 딱 잘라버리네요. 딱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이거 박정호 교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그러니까 이 케비너 씨 이제 지명 이후에 사실 혼란스러웠는데 네. 지금 약간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케비너 씨가 정말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의장이 되면 그때까지도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인사청문회 때는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역대 의장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때 너무 돈을 많이 뿌려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될 것 같은 시점이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유동성 공급한 적도 있고 반대로 금리가 너무 높았을 때는 저 그렇게 금리만 높이는 그런 연준 의장 될 거 아닙니다라고 해놓고선 실제 금리를 더 올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그냥 시장이 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원한다는 건 당연히 그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안도하는 행보까지는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이었고요. 역대.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된 뒤에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는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올바르다.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싹 돌변했던 게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다. 파월 의장도 사실은 트럼프가 임명했죠. 임명했는데 지금 예. 이렇게 각을 세우고 고소도 예. 당하고 이러고 있으니 예. 자 그러면 올해 이제 한 해 2월 뭐 이제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투자 이제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어떻게 이제 분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예, 일본 증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종합 주가 지수가 10,000 정도였었을 때 2만 5천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갔었을 때요. 네. 그때까지는 일본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주들이 중심이 돼서 증시가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네요. 2,000대에서 그렇죠. 5,000까지 오는 상황.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통주가 움직이면서 5만 지금 아까 6만 얼마였죠? 57,000까지. 네, 그러니까 6만 근처까지 온 거죠. 그 근처까지 오게 된 게 전통주가 움직인 거예요. 뭐냐? 이제 주식 시장은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됐어. 주주 친화적인 곳이 됐고 배당도 정기 예적금보다 잘 주는 회사가 많아졌던데 이 인식까지 공고해지면서 네. 금융주들, 건설주들, 그다음에 에너지주들 이렇게 묵직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건 현금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종목들까지도 네.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6만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몇 배 올랐고 삼성전자 3배 가까이 올랐고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사들이나 증권회사 또 건설 에너지 파트는 아직 빌빌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들 회사들 중에서 알토란 같은 회사들은 다시 또 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잘 쳐다보면요. 예. 아직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오히려 전기차 노래만 불렀는데 여기 맨날 적자인데 얘는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슬슬 보이게 되고 예. 그리고 그게 달려가면서 주가 7천 7천 그렇죠. 아까 18,000이었죠. 18,000 결국 18,000. 결국 18,000으로 간다. 네, 야,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박제되는 거 아시죠? 아이고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럼요. 바람직하죠. 그리고 네. 해외 투자자들도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뭐 지금 보니까 서점가에는 뭐 만 얘기하는 그런 책도 막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또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외국계 투자자들은. 그래서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조선, 방산, 뭐 현대차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게 다른 종목까지 회사까지 퍼지면서 쭉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코스닥. 이게 참 공적인 입장과 네. 개인에게 드리는 충고는 좀 달라요. 두 개 나눠서 그럼 해주십시오. 예. 네. 공적인 입장은 네. 우리나라 미래 씨앗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주자들은 다 코스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나스닥처럼 네. 키워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이게 공적인 제 입장입니다. 근데 코스닥 투자하세요, 교수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바로 나오잖아요. 예. 자, 제 아주 친한 학교 후배가 찾아왔어요. 예. 형님,
저 이제 결혼해서 돈 좀 제대로 더 모으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어떻게 보세요라고 제가 아끼는 후배가 찾아왔다. 오. 그러면 예. 야 코스닥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드리는 제 사적인 입장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에는 사실 시총 한 1,000억 정도 되는 시총 기준으로 네. 회사들이 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네. 껍데기만 남은 회사도 많아요. 아이고. 아무 좀비 실질적으로 기업. 그렇죠. 아무 실질적인 성과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거 간신히 유지하고 있구나. 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 요즘 몇 개가 이 증시 랠리 분위기 속에서 시총이 2천억, 3천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야 대단합니다. 제가 그런 회사들 회장님들 중에서 대표님들 중에서 몇 번 아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분들이 너털 웃음을 해요. 저 만나면 왜요? 박 교수 오랜만이야. 회장님 예.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야 근데 너도 알지만 나 회사 접을까도 고민했는데 우리 회사 시총이 2배가 됐어. 대표가 접을까도 고민한 회사인데도 시총이 2배가 된 거예요.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에는요 예. 무조건 미래에 대한 환타지 같은 소설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여기서 말한 고수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만 네. 내가 그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코스닥 상장사가 우리 거래처야. 네. 그 내가 너무 아는데 잘해요. 그 회사 조만간 정말 좋아질 것 같아. 네. 이 정도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웬만하면 코스닥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둘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 정호 주식회사 차렸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네.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한 우리 회사가 시총이 최근 들어서 5배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 둘이 구름 위에 떠다니겠죠. 그럼 평생 우리 둘이 돈 벌려고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네. 주가 그 시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기자님 예. 옛날에 초심 유지하면서 계속 열심히 경영활동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이제부터 슬슬 느슨해지거나 아주 심할 경우는 나쁜 마음도 먹어요. 이 돈을 어떻게 빼지?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돌려놓지? 그 사람 그런 심리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닥에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대표님, 사장님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나쁜 마음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굴지의 회사의 총수들, 네. 회장들, 대표는 우리 길 가다 보면 그 사람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맘 먹기가 더 솔직히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주변에서 그런 회사들의 사례들도 솔직히 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정말 내가 그 분야에 정통했다. 네.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드리는 네. 후보 말씀이십니다. 이건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기 네.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내가 SK 샀는데 몇 배 올랐어. 자, 일단은 이거 팔고 좀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뭐 캐비넷이 뭐라고 말할 때 그때 들어가야지. 매도하고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 이런 매매법은 어떻습니까?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하루 조정받은 거를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내일까지 떨어지면요. 내일 모레까지 떨어지면요. 알 수가 얼마가 떨어진 거죠? 그잖아요. 삼성전자도 한 3, 4년 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했다가 5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물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 사서 앞으로 삼성이 20만 원 가면 그 20만 원에 파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그 중간에 다시 10만 원 언저리 때 다시 8, 9만 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그때 던진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15만 원 넘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실제 지표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원래 그 회사를 산 이유 자체가 여전하고 그 이유가 아직 다 시장에 반영된 건지 안 반영된 건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냥 이 정도 올라갔으면 비싸졌네. 이거는 너무 초보가 하는 결국 행도다. 가격을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기업을 공부하고 어디까지 갈지 내가 산 이유를 적어놓고 또
팔 생각이 들었을 때 팔 만한 이유가 뭔지도 적어보고 뭐 이런 식의 훈련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폭락했던 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요. 아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예. 경우도 반토막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고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이런 말 이제 뇌동 매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예. 감정에 따라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드리면 오늘 완전히 꼰대 소리 들으면서 이제 네네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심리적으로 버티느냐이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올해가 딱 50입니다. 제가요. 네. 동안이시네요. 고맙습니다. 40인 줄. 제가 올해가 딱 50인데요. 저도 사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투자 시장에서 경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렸던 제일 중요한 결론. 이게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 아니실 건 아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제가 이 얘기는 꼭 동생들한테 다 합니다. 음.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근로소득이 튼실하게 계속 있으면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오판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내가 뭐 생활하는데 그걸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이 힘은 근로소득에서 나와요. 그렇네. 아마 삼성전자도 뭐 9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버티실 수 있었던 것도 근로소득 때문에 근로소득이에요. 버틸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예. 본인이 프로필 좋고 머리 좋고 그리고 약간 좋은 직장도 이미 들어가 봤어요. 네. 이런 애들 중에서 최근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 중에서 최근 한 3, 4년 이상 동안 퇴직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퇴직, 파이어족이 되는. 왜냐? 예. 내가 투자를 해봤는데 나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남의 인생은 또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되니까 예. 모르는 분이면 그러시군요 하고 알아요. 예. 제 후배거나 아는 친구는 너 앉아봐. 이거 아니야.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 투자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들기가 가장 적합한 시점이 최근 한 5, 6년이었어요. 증시 달릴 때. 네. 이때는 뭘 사도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 진짜 내가 재능이 있네. 전업 투자로 돌려도 내가 우리 팀장님 꾸사리 안 먹고도 나 생활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이런 오판을 해버려요. 그 오판이다. 그런데 증시가 한번 또 꺾이면요. 10년 동안 안 움직여요. 나스닥이 10년 이상 안 움직였었어요. 그래요? 이 지금 뜨겁기만 한 나스닥. 올라가는 것만 봤었는데. 네. 자, 그래서 네. 닷컴 버블 이후 10년 동안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던 나스닥 시장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 본업에 지금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증시 좋으니까 요즘은 뭐 점심 때, 저녁 때 근무 시간 중에도 주가 얘기만 해요.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해. 본업에 충실해라. 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공부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산업 전체를 봐서 ETF를 또 투자 대상을 삼는 것도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조언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정말 저도 찬성합니다. 요즘 ETF 상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종목 사기 전에 그냥 저도 뭐 연구 프로젝트 한 다음에 연구비 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돈 지금 당장 어떻게 투자할지 직접 투자 모르겠다 하면 ETF부터 넣어놔요. 1번.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좀 보면서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네. 자, 오늘 박정호 교수님 말씀 듣고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한 방에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정호종호 주식회사 한번 만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장해서 고사해요. 다른 세상을 좀 설렙니다. 정호종호 경제는 정호종호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핫스팟 특집 경제는 정호종호 달려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VOD로 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선풀 댓글을 많이 달려주시고 오마이TV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경제 상황 분석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꿀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